다만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패배하면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서게 되면 투표용지에 기입된 안철수 후보 기표란에는 사퇴가 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심정을 밝혔는데 일단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위로의 말을 전했고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 손을 꼭 잡아달라라는 협력을 담은 또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오세훈 후보가 강조를 했고요. 네. 시민의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은 듣고서 저희. 네. 지난 2주간 사실 이 두 후보의 단일화를 놓고 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가졌어요. 이거 어떻게 단일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뭐 유선이냐, 무선이냐 했는데 네. 힘들게 협상에 성공해서 했는데 결국 답이 나왔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경쟁은 치열하게, 화합은 확실하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아직 그 성명이 나오지 않아서 어떤 말을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남아있는 한 2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층이 또 어떤 그렇죠. 후보를 밀 것인가도 관건이고요. 네. 또 이제 야권의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제대로 한번 이제 단일화된 후보를 상대로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겠자 이렇게 의혹에 불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야가 다 단일화가 된 거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 돌고 돌아서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오면서 약간 울먹하는 걸 보니까 본인은 감회가 많이 새로울 것이다. 서울 시민에게 마음의 빚을 갚겠다고 했는데 깨어있는 서울 시민이 어떤 판단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제 단일화는 선거로 가는 한 과정이지 최종 결과가 아니니까 그렇죠. 앞으로 또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야권의 후보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지킬지 그렇죠. 좀 봐야겠죠. 그리고 유권자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여권도 야권도 후보 단일화 진통이 계속되면서 후보들의 정책은 뒤로 밀리고 맞습니다. 누가 후보냐 이것만 너무 부각이 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후보들이 정책을 좀 더 가다듬고 유권자들한테 정책으로 호소하는 선거를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우리 주제도 다루겠습니다만 선거가 치열하다고 해서 약자를 빗대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맞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정말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마침 언급을 해주셔서 정치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용어들 이제 올 한 해가 아무래도 선거에 아마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표현들을 미리미리 저희가 좀 언급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정치를 좀 보여줄 수 있기를 저희도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표현들이 문제가 됐었나요? 그러니까 여권도 야권도 굉장히 사실 우리가 특별 어떤 성별에 대해서 차별을 조장하는 말이라던가 예. 장애인을 빗대어서 뭔가 비하려는 표현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당부를 했는데 네.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 자, 올해도 역시나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자, 우리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여성 후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박영선 후보를 어떻게 좀 강조하려다 보니 자꾸 나오는 말이 엄마 리더십이에요. 물론 이제 엄마 리더십 자체가 좋냐 나쁘냐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유치원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하겠다라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엄마의 마음가짐, 엄마 리더십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 나오는 비판은 돌봄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적 과제이지 왜 꼭 여성만 해야 되는 것이냐. 자꾸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제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성별을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비유할 표현이 없냐. 왜 굳이 성소수자 얘기를 들어야 되냐. 네. 좀 인권 감성을 더 가져라. 그러네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권도 참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퇴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지 봐야겠지만 최근 발언을 보면은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빗대어서 도쿄의 아파트를 가진 아줌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줌마라는 것이 물론 사전적 정의만 살펴보면 결혼한 여성을 칭하는 아주머니를 낮춰 이르는 말
혹은 부모와 같은 학렬의 여성을 부르는 말이 나는데 네. 우리가 상대당의 후보에 대해서 아줌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당시 안철수 후보가 나는 집 없는 아저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줌마 아저씨라는 용어를 꼭 선거 과정에서 후보에 빗대어 써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성별을 분리해서 자꾸 뭔가 비하려는 문화 없어져야 된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는 또 이제 이 정치인들이 정말 반성이 필요하고 국가인권위에서도 계속 권고사항이 나오는데 그렇죠. 장애인을 어떤 빗대서 상대를 비판하는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최근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꿀먹은 벙어리 이런 표현을 썼다가 장애인 비하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고요. 예전이죠. 2017년 7월 이현주 당시 의원이 파업 중인 학교급식 노동자를 가리켜서 밥하는 아줌마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고 기자회견 열어서 직접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면 또 뭐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뭐 정신 땡땡 이런 표현을 써서 장애인 단체로부터 좀 지적을 받았는데 선거가 치열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얘기 한 말씀씩 들어보죠. 정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우리가 선택하는데. 너무 일상적으로 이제 무심코 쓰는 말 중에 차별이나 혐오의 표현이 들어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드는데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22일 날 이제 서울시 공립사립유치원생들에게 중식, 간식, 우유, 무상급식 주겠다 이 네. 얘기하면서 엄마 같은 시장이 되어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받은 거죠. 엄마 같은 마음으로 딸의 심정으로 어르신을 돕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서울시장이 되어서 무상급식을 하는데 이게 꼭 엄마가 아니라도 빵과 우유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엄마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박영선 후보가 이제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어떤 여성성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런 어떤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말하는 여성 엄마다움이란 게 과연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를 한번 생각할 수가 있죠. 네. 한 15년 정도 장기 총리로 있으면서 엄마 리더십, 그러니까 무티 리더십이라는 대명사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메르켈리즘이라는 말까지 하는데요. 이 엄마 리더십이라는 거를 메르켈 총리 자체가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이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의 어떤 그의 치적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거죠. 메르켈에게서 엄마 같은 느낌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엄마라는 거는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라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갖고 그렇죠. 있고 공존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꼭 여성이 아니라도 남성 지도자라도 능히 가져야 될 어떤 그렇죠. 지도자의 자질인 것이죠. 네. 그래서 분열의 위기에서 서로 상대방을 끌어안고 참모들과 밤샘 토론하고 또 상대방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어떤 설득의 기술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엄마 리더십이 아닌가 해서 단순히 성만 가지고 엄마를 강조하는 이런 전략은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이제 후보 단일화에서 이제 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아줌마라는 말은 매우 부적절하다. 다른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 듣는 아줌마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아줌마라는 말 자체가 찾아보시면 아주머니의 약간 비하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줌마라는 단어를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아줌마라고 말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아주머니도 있고요. 여사님도 있습니다. 네. 다른 용어까지 알려주시네요. 예. 어떻게 그 안겔라 메르켈의 이제 엄마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이를 잘 돌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죠. 독일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좀 아픈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픈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하고 또 워낙 정치적으로 첨예가 있었던 상대 정당의 사람들도 뭔가 포용하려고 하는 연정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포용적이고 부드럽지만 또 역사적 문제에서는 강인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뭐 밥을 잘한다던가 아이들을 잘 챙긴다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리더십 자체가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쓰였냐를 봐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아이들 돌봄을 너무 엄마 리더십에 맞췄기 때문에 비판이 조금 더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남성 기자가 쓴 칼럼을 읽어서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본인이 이제 남성이죠. 근데 내가 아이를 챙기면 엄마 같다는 칭찬을 듣고
본인의 부인이 일을 하면 엄마 같지 않다는 비수가 꽂혔다. 이 돌봄이라는 것을 자꾸 남자 여자 구별하는 게 남성인 본인도 불편하다라는 글을 그렇죠. 쓰면서 이제 세대가 좀 바뀌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 다 썼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투표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려면 쓰는 용어도 미래 세대의 눈높이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상대 정당을 공격할 때 자꾸 장애인 비하 쓰는 거 정말 고쳐야 됩니다. 네. 인권위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뭐 일부 정당은 교육을 일부 이수 받았다고 하는데도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선거 들어가기 전에 각 정당과 캠프에서 집중 교육을 한번 해서 네. 여야를 넘어 우리가 이렇게 수준 높은 선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상대를 비하하는 게 그렇다고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언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조금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얼마 전에 한 지역 신문이 종부세를 5.18 계엄군에 비유하는 만평을 게재를 해서 지금 비판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신문사에서도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만평이었는지 이런 만평이 뭐 처음은 아니라 그러는데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저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죠. 대구 경북 지역의 한 일간지에서 최근에 만평을 실었습니다. 만평의 주 내용을 보면은요. 종부세와 관련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것 자체를 이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평이 마치 5.18 당시에 이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난타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과 너무나 유사해서 이게 5.18 관련한 상처를 너무 잘못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9억 원 초과 1주택자라고 쓰여져 있는 인물이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라고 지칭된 공수부대원들의 곤봉으로 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문제가 됐던 사진하고 만평을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이거 누가 봐도 너무 비슷합니다. 이 구도나 당시 인물 상황이 나는 것이 너무 비슷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그렇죠.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렇습니다. 일이군요. 물론 이제 이 신문사에서는 이것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았다라는 의도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만 누군가의 아픔을 또다시 떠올리게 하는 방식에 신중했어야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가 된 것은 또 작년 8월에도 비슷한 좀 논란이 제기될 만한 만평이 실렸었는데요. 한 사람이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그 공수부대가 이렇게 완장을 차고 있고 친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광주 5.18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5.18 단체에서도 언론의 자유 물론 민주주의의 토대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사과,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언론사에서 입장문을 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과를 했었는데 만평을 일단 인터넷에 내렸습니다. 다만 이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에 대해 너무 뼈아픈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비판을 받는다는 식으로 또 말을 거쳐서 관련 언론 단체에서는 사과를 제대로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앞으로 뭐 비판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책도 좀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논의들도 있어서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은 사실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뼈아픈 역사를 만평에서 그것도 약간 휘하하는 식으로 썼다는 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상처를 다시 한번 되짚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취지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통렬하게 비판하겠다라고 했다는데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 확실한 거는 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뭐 종부세, 재산세, 건보료 이 모든 것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 생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좀 자괴감에 빠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들끓는 민심을 어떻게든 표현하는 방식은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하필이면 5.18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고요.
84년 전두환 네. 대통령 시절에 그때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을 했습니다. 네. 당시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절박하게 부탁을 했고요. 이 교황이 오셔갖고 바로 광주로 갔습니다. 가서 뭐 미사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금남로와 도청에 가서 당시에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교황의 한번 기도를 떠올려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언론사에서 사과를 할 때 그냥 우리가 뭐 상처를 줬다면 사과한다. 사실 이런 거는 사과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죠. 조건부 사과. 그렇죠. 조건부 사과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기왕 사과할 거면 정말 진솔하게 해서 좀 5.18 관련해서 아직도 아픔을 갖고 있는 유가족이라든가 부상을 그렇죠. 입었던 분들한테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는 노력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많은 아쉬움이 들고요. 또 관련 그 회사의 언론노조 지부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누군가의 처절한 고통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국정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잃고 개헌군에 의해서 부상을 입은 분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최근에 나왔던 비판에서 너무나 공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언론인 출신이라 굉장히 이 내용을 따로 적어놨는데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공감대와 상식 안에서 해야 된다. 이 그러네요. 문구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사과에도 기술이 필요하죠. 그 대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할 때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네가 기분 나빴다면 나는 사과한다. 이게 가장 적절하지 못한 사과의 그러네요. 방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5.18 당시에 개헌군이었던 분이 5.18 광주 희생자 그 관련 가족을 찾아서 절을 하면서 사과하는 모습이 예, 보도됐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래도 어른이란 저런 거다. 잘못을 했지만 인정하고 사과하고 거기서 진정한 용서가 시작이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해당 언론사에서도 진솔하게 한번 더 다시 사과해서 이것이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까지 뉴스가 좀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마지막은 이주 노동자들한테만 지금 코로나19 의무 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 이들의 행정명령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판단이 나온 상태입니다. 최근 상황과 함께 어떤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또 인권위 판단 내용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죠. 송 박사님께서. 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네. 이주 노동자만을 분리해가지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라. 예. 그래서 이 몇백 명이 줄을 서가지고 받는 이런 진풍경이 연출이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이거 이주 노동자만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하는 검사를 시키는 행정명령은 차별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네. 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사실은 국적의 차이가 있지 않는데 그렇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처이기 때문에 즉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 효율이라는 것 또 방역이라는 측면 중요하지만 무심코 우리가 행한 우리 안의 차별을 좀 들여다보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권고사항이 아니라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더 예. 논란이 된 거죠.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거. 두 번째로 이런 행정당국의 움직임이 외국인들이 무언가 코로나 진원지일 것 같은 차별과 낙인을 찍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우리 아시아인계에 대한 증오범죄, 차별 문제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뼈아픈 기사를 누가 쓴 걸 봤는데 정말 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도 외국인만 대상으로 진단검사 받도록 하고 위반하면 벌금 부과한 행정명령 차별적이고 지나친 행위다. 이렇게 올렸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정의 편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누군가에게는 차별과 낙인을 찍는 잘못된 효과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 한국의 이주 노동자가 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을 잠재적인 바이러스 전파자로 낙인 찍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밀접, 밀집, 밀폐 이런 공간에서 작업을
취업을 하고 그런 환경이 그런 거죠. 기숙사에서 있는 거죠.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거리두기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을 먼저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 중에요.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은데 또 비자가 만료가 되죠.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네.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 떠나질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진단 검사를 강제를 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뭐 벌금이라든가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거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차별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동일 사업장의 경우에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의무나 강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라면 이건 명확한 차별이 되어서 국제적으로 약간 인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